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를 짓누르고 있던 세상에 짐덩어리를 집어던지고 여유 있는 일상을 맞이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세상살이 가족만 보고 살았던 저였는데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뒤로 지금은 오롯하게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뿐인 제 딸을 챙기면서 말이죠. 제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딸이 없었더라면 정말 저 밑바닥까지 무너지고 말았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처를 했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없는 집안이란 꼭 거지 같은 형편을 말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비 오는 날이면 새어 들어오는 물 걱정 없이 밤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었죠. 우리 집이 딱 그런 집이었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다복하게 살았다고 할까요?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와 저는 결혼 전까지 줄곧 같은 방을 썼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은 없었죠. 작은 방 안에서 이불 하나를 반씩 덮고 서로 뒤척일 때마다 자다가 깨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그립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야, 너 또 내 화장품 몰래 썼지? 아니야, 진짜 안 썼어. 진짜 이번엔 너 착각이야. 너? 너라 그랬냐? 아, 미쳤나 이게. 이 냄새 이거 봐. 내 틴트 맞잖아. 향이 똑같잖아. 아, 내가 언니라고 그랬지 언제 너라고 그랬어. 아, 몰라. 내가 언니보다 얼굴이 낫잖아. 잘 어울리니까 그냥 넘어가 주라.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우리는 늘 서로에게 가장 먼저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였어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죠. 둘 다 고집이 세서 서로 한번 부딪히면 꼭 끝장을 봐야 했거든요. 특히 연애 이야기 나올 땐 항상 전쟁이었어요. 언니 남자친구 좀 이상한 것 같다니까? 아, 뭐가 이상해? 그냥 나쁜 느낌 들어. 눈이 너무 왔다 갔다 해. 너 또 괜히 꼬투리 잡지 마라. 야, 네 남친은 키 작아서 말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의 남자친구를 험담하면서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라며 서로 껴안고 눈물까지 훔칠 만큼 가까웠어요. 언니는 제게 엄마 같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 같기도 한 존재였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냥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셨고 매일 땀범벅이 되어 퇴근하셨죠. 손에 늘 까슬까슬한 굳은 살이 잡혀 있는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아침에 집안일을 마치고 동네 편의점에서 4시간씩 파트타임을 하셨어요.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고 이거 받으면 100원 더 할인돼 하며 쿠폰을 모으시던 모습이 선해요. 집은 오래된 빌라였고 대출금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 집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때로는 새는 수도관과 씨름하느라 밤을 새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언니와 웃고 부모님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자랐죠. 사실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평균은 조금 넘긴 했지만 공부보다는 사람을 관찰하거나 꾸미는 걸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점점 사라졌어요. 교과서보다 잡지나 연예 기사에 더 관심이 갔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봤던 여자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반짝이는 아이섀도우, 윤기 흐르는 입술, 화려한 무대 의상까지. 저 사람 진짜 예쁘다. 그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엄마, 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 스타일 만들어주는 사람 하면 안 돼? 뭐? 스타일리스트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메이크업도 배우고 싶고 그런 거 하는 학원이 있대. 학원은 무슨,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딨다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셔. 엄마는 처음엔 난색을 표하셨지만 제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셨나 봐요. 며칠 뒤에 언니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너 진짜로 하고 싶은 거야? 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내가 알바해서 모은 돈 좀 줄게. 학원비에 보태.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없이 언니를 끌어안았죠. 그날 이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에 있는 메이크업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수업료도 싸지 않았지만 언니가 매달 조금씩 도와줘서 가능했죠. 그 당시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방송국 앞에 몇 개 큰 학원이 전부였고 정보도 부족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메이크업 학원이었지만 현실을 깨달을수록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화장 기술도 코디 센스도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손끝에 집중하면서 브러쉬를 잡고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없는 집안이라는 건 돈이 없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챙기지 않는 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돈은 부족했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만큼은 넘쳐 흘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좁고 답답했던 방에서 언니랑 함께 웃고 울며 보낸 그 시간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는 가지 않고 학원비를 벌어보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새 친구들과 웃고 떠들 때 저는 앞치마 두르고 식당 홀을 뛰어다녔죠. 그래도 다 저 나름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꿈이 있었잖아요.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이요. 원래 다니던 학원은 동네에 있는 학원이었고 메이크업과 코디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방송국 앞에 큰 학원에 다녀야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기에 일단은 돈부터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은 동네에선 나름대로 손님이 많은 편이었어요. 사장님은 말솜씨가 좋고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분이었죠. 근데 정작 종업원들한테는 항상 사장님이 변명을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 월급이 조금 늦을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렇게 다음 주에 줄게라는 말을 3달 동안 들었어요. 저는 그 사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죠. 아침에 출근해서 마감까지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설거지로 손톱이 다 망가질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앞에 폐업이라는 종이가 덩그러니 붙어 있었고 사장님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도망간 거였죠. 요즘 같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소액소송도 걸고 어찌저찌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20년도 훨씬 전이었어요. 그런 정보도 시스템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억울해. 3달을 일했는데 월급 한 푼도 못 받았어. 어쩌겠니? 그 인간이 도망을 갔다는데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고.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부모님도 속상하셨겠지만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줬어요. 그날 언니는 얼굴이 잔뜩 굳은 채 집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말했어요. 그 인간 이름이 뭐야? 가게 주소 줘봐. 없어, 언니. 이미 폐업했다니까. 전화도 꺼져 있고. 아, 나 진짜 나 완전히 당해버렸다니까. 진짜? 사람 등쳐먹고 도망가면 어떡해.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 거야. 가만 안 둬. 언니가 그렇게 화를 내줄 때 저는 세상에서 딱 하나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때 제 속은 엉망이었어요. 3달간의 월급이면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스타일리스트 학원 6개월 초급반 수강료를 낼 수 있었는데 그걸 날렸으니 서러울 수밖에요. 다시 일을 구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하려니 겁이 났어요. 또 사기당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20살이니까 놀고 싶기도 했죠. 그런 마음이 엉켜서 몇 주간은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 무렵 4살 터울의 언니는 졸업반이었어요. 대학생활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언니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는지 졸업과 동시에 추천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첫 월급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 네 학원비. 등록하고 싶다며. 언니, 왜 이래. 이건 언니 첫 월급이잖아. 나 괜찮아. 나중에 내가 다시 벌면 돼. 나는 대학 4년 내내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셔서 마음 편하게 공부했어.
물론 장학금도 몇 번 받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야. 그리고 너는 내 동생이잖냐? 너한테 등록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만큼 너한테 보답하고 싶어. 언니, 언니 진짜 고마워. 나 꼭 성공해서 언니의 자랑스러운 동생이 될게.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언니 덕분에 학원 초급반을 등록했고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실습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때면 언니가 준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중급반, 고급반까지 연이어 수료하고 나서는 학원에서 좋은 기회가 왔어요. 당시 어느 연예인의 메인 스타일리스트 팀에 보조로 들어갈 수 있는 인턴 자리가 난 거였죠. 저는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비로소 스타일리스트라는 꿈의 문턱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연예인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해야 할 때도 많았고 밤샘 촬영도 종종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고 촬영장에 나간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고 손끝으로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 시간이 제게는 설렘 그 자체였으니까요. 다만 제가 담당했던 연예인이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스케줄이 잡히면 그게 전부인 날도 있었고요. 일이 없다는 건 곧 수입이 적다는 뜻이기도 했죠. 가끔 통장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일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현장에서 성실하게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맥이 넓어졌죠. 나중에는 다른 연예인 팀에서 우리 쪽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하는 제안도 여러 번 받게 되었어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제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스타일리스트로 8년째 일을 하게 되었고 제 나이도 30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일이 점점 재미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쳤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오히려 신물이 난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죠. 왜냐고요?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기술적인 영역뿐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민낯들도 보게 되니까요. 감추어진 감정, 말 못할 상처, 그리고 때때로 부당한 대우까지. 그 중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연예인은 행사 위주의 방송인으로 이름은 제법 알려졌지만 갑질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대놓고 하대하거나 큰 소리를 치기도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같은 팀의 매니저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이 끝나고 매니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일 그만둘 생각이신가요? 네, 사실 조금 지친 것도 있고 이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럼 그만두고 나서 뭐 하실 건데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요. 와, 진짜요? 다들 번 돈 다 써버리기 바쁜데 대단하시네요. 그거 결혼 자금이에요? 결혼 자금이요? 아니요. 결혼은 아직 멀었어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뭘요? 저 혹시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혹시 지금 결혼 남자친구 뭐 그 이야기의 연장선인가요? 예. 뭐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만두기 전에 한 번쯤은 말해보고 싶었어요. 잘 생각해 봐 주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뻔히 웃고 있던 얼굴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엥? 소리가 절로 나왔을 정도였죠. 한동안 말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의 다음 장이 어렴풋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껏 일 하나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살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매니저의 말은 그 전환점에서 던져진 뜻밖의 질문이자 제 마음을 건드리는 작은 계기였습니다. 웃긴 게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감정으로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고백을 듣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표정도 없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다정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던지요. 그 후로도 당장 일을 그만두긴 어렵다고 해서 세 사람 구할 동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3개월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도는 게 싫지가 않았어요. 현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슬쩍 웃어주는 얼굴도 괜히 신경 쓰이고 퇴근 후 집 가는 길에 같이 편의점 들러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는 그 짧은 시간도 꽤 소중하게 느껴졌죠. 하루는 촬영 끝나고 장비 정리하다가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요즘 왜 자꾸 제 주변 맴도세요? 설마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보단 보호 쪽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에이, 무슨 보호예요. 누가 보면 제가 위험한 사람인 줄 알겠네. 아니요, 반대예요. 자꾸 누가 당신한테 다가올까 봐. 그 순간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이 담백하면서도 묘하게 심장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일을 그만두는 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제 나이 32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소박한 결혼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결혼 당시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었어요. 프리랜서지만 단골 고객도 꽤 있고 실력도 인정을 받던 편이라 미용실 안에서 메이크업 전담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일을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화장 기술로 얼마나 번다고. 그런 건 오래 못해. 직업도 아니야. 처음엔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저를 막 찌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도 쉬지를 못해. 일도 고되고 사람 상대도 힘들고. 근데 너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앉아서 얼굴만 만지고 있으니 좋겠다.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남편이 매니저로 일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죠. 스케줄에 따라 새벽에 출근하고 밤중에 귀가하고 주말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남편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편하다는 말은 너무 억울했어요. 메이크업이라는 게 단순히 화장만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고객의 얼굴, 피부톤, 컨디션, 선호도까지 다 파악해서 그날 가장 예쁘고 자신감 있는 얼굴을 완성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저한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며느리가 워낙 화장을 해서 그런 건지 뭔가 불안해. 요즘 여자들은 너무 꾸미고 다녀. 불안하시다는 게 혹시 제가 다른 남자라도 만날까 봐 그러시는 건가요? 뭐 내가 의심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너무 치장하고 다니면 마음이 들뜰까 봐. 요즘 세상이 험하잖니.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화장하고 잘 꾸미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꼭 악의적이거나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이 반드시 내 마음에 따뜻하게 닿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람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남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제 손에서 예뻐지는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껴요, 거기서. 그 말을 하고 돌아선 후 혼자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으로 감춰진 얼굴 아래 저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시 다져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편견과 마주하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씩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남편은 제 일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버티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저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오늘 모임이 있는데 와서 화장 좀 해보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부탁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처음엔 가족이니 도와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웃으며 화장도 해드리고 스타일도 봐드렸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예 저희 미용실까지 찾아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시간 되면 엄마 좀 봐줘라.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러고는 제 손에 앉아서 메이크업을 받으신 다음 아무렇지 않게 헤어 실장님께 머리도 좀 손봐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을 전혀 안 내신다는 거죠. 아무 말도 없이 휙 가버리시는 날도 있었고 제가 지인 할인으로라도 조금 받으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머님, 머리까지 하셔서 오늘은 머리 드라이 하신 금액을 지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얘가 버릇도 없지? 어디 시애미한테 돈을 달라고 해? 아, 이런 건 며느리가 센스 있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그 정도 마음도 못 써? 이게 제 직업이잖아요. 이걸로 생활비를 벌고 아이 분유값을 충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도 시어머니께 밉보이기 싫어서 저는 꾹 참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생활력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돈을 아끼는 데는 거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달까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아껴가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외상값으로 그런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아이를 낳고 나서 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이 부어 접어지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면서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병원 좀 가보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병원도 병원이지만 아이 분유며 기저귀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몸은 임신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임신 전 제 몸무게는 52kg 정도였고 키는 163cm. 딱 보기 좋은 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결국 70kg에 가까워졌어요. 부종이 심했죠. 그걸 보고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 살 좀 봐라. 그렇게 퉁실퉁실해진 거 임신 중에 너무 많이 처먹은 거 아니야? 아, 좀 나가서 걸어라. 운동도 좀 하고. 아, 어머님, 처먹다뇨.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임신 중에 부종이라고 해도 말이야. 아니, 이게 살이지 어떻게 붓기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도 쉬지 않고 유모차 끌고 산책 다녔어요. 하루 1시간은 꼭 걸었고 운동하려고 일부러 계단도 이용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관절이 쑤시고 벌어진 뼈가 잘 맞춰지지도 않고 붓기가 계속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고통을 단 한 번도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게으르다, 나태하다, 살만 쪘다고 여기셨죠. 아이고, 요즘 엄마들이 어찌나 편하게 사는지. 옛날엔 애 낳고도 바로 일 나갔다니까. 너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라.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아이 하나 낳고 몸도 못 추스르며 앉아만 있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몸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단순한 산후붓기나 피로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과 관절 염증이 겹친 산후풍의 일종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제대로 회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병원도 참 웃겨. 조금만 힘들면 다 병이래. 옛날엔 다 그냥 참고 살았어. 엄마, 아픈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엄마 아플 때 그런 소리 들으면 기겁을 할 거면서. 그렇게 제 아픔은 병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무시당한 채 흘러갔어요.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애 낳고 들어갈 돈은 많고 남편 혼자 버는 걸로는 빠듯하니 며느리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오라는 뜻이었죠. 그러던 중 하루아침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어지럼증이나 일시적인 쇼크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뇌출혈 초기 증상이라면서 입원을 권했고 이후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죠. 그때 남편은 매니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시아버지 병간호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몫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원래 바깥 활동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지역 모임, 문화센터, 친구 만남 등 집안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셨어요. 그런 분이 집에 틀어박혀 병간호를 하려니 좀이 쑤신 거겠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고 싶었던 시어머니께 기회가 찾아왔죠. 예, 나 이번에 시에서 주는 시니어 일자리 뽑혔다. 드디어 나도 좀 숨통이 트이겠다.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그러면 일을 언제부터 나가시는 건데요? 아버님은요? 그게 말이야. 이젠 우리도 생활비를 좀 벌어야 하잖니. 너도 알다시피 요즘 물가가. 아휴, 그래서 너한테 부탁을 좀 할게. 네 시아버지 병간호 좀 도와줘라. 너야 집에서 애랑 노니까 시간은 괜찮지? 그 말이 좀 거슬렸어요. 집에서 논다라니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걸 반복하다 보면 정신이 쏙 빠지는데 그걸 놀고 있는 거라고 표현하니 솔직히 서운했어요. 게다가 이해가 안 됐던 건 시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없던 분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건물주처럼 큰 수익이 나는 자산은 없었지만 시골에 땅이 몇 필지 있었고 그걸 팔면 병간호 비용쯤은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병간호를 제게 맡기려 했죠.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시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대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평생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런 상처가 남아있으니 아픈 남편을 정성 들여 간호하겠다는 마음이 안 생겼던 거겠죠. 그 대신 손주 봐주면서 집에 있는 저한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제가 당장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는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셨으니 저만 한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매일같이 시댁으로 출근해서 시아버지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병간호라고 해도 힘든 건 거의 없었어요. 정부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목욕이나 대소변 처리 같은 일은 도맡아 해주셨고 저는 그냥 식사 챙겨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가끔 TV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낮에는 그렇게 시아버님 곁을 지키다가 시어머니가 퇴근하시면 인계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3년은 큰 탈 없이 평화롭게 흘러갔고 마지막 1년은 병원 입원으로 장소만 바뀌었어요. 병원에서는 기본 간호를 대부분 해주니 저는 가끔 가서 시아버지와 눈 마주치고 식사 보조하고 약 잘 챙기고 그런 일만 하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까지 너한테 신세를 지는구나. 미안하다 며느라가야. 아휴,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아버님이 계셨기에 저희 남편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혼자였을 거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4년 동안 곁을 지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겠죠. 요양보호사가 도와줬다지만 시아버지 입장에선 매일 찾아오는 저와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을지도 몰라요. 그 유언장은 말 그대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조용히 모아두신 시골 땅 몇 필지를 제게 남기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단연 시어머니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땅을 줄 수가 있어? 내가 평생 같이 산 아내인데? 아니, 아버지도 참 그 땅을 어떻게 자식도 아니고 한평생을 같이 산 부인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줄 수가 있는지. 물론 당신이 그만큼 노력을 한 거겠지만. 말 그대로 노발대발 눈이 뒤집히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면 집안이 엉망이 될까봐 미리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해두셨더라고요. 그 조치라는 게 뭐였냐면 사망 전에 이혼 소송을 걸어놓으신 거였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사망 이후에도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유류분 청구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괜히 그 땅을 탐냈다가 자칫 살고 계신 집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시고 발만 동동 구르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남긴 땅은 제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금싸라기 땅은 아니었어요. 시골 외곽에 위치한 밭 한 자락, 말 그대로 시세도 그리 크지 않은 땅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세금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곁을 지킨 저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고마운 마음을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40이 넘었고 어느덧 우리 딸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재롱을 부리며 제가 지치지 않도록 하루하루 웃음을 안겨주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죠. 그 애 덕분에 아무리 지쳐도 하루의 끝은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제가 땅을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그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저를 질투하기 시작하셨어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매번 눈빛이나 말투에서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매니저 일 그만두고 싶어. 왜? 무슨 일 있어? 누가 뭐 갑질이라도 하는 거야? 늘 똑같이 뭐. 배우 놈들 갑질도 너무 심하고 솔직히 운전만 해도 진이 빠져.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것도 더는 못 해먹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매니저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도 마음도 다 닳는 일이라 오래 하기에는 너무 고된 직업이죠. 있잖아. 나 아는 형이 사업 시작했는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이미 기반은 어느 정도 잡아놔서 내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된대. 그거 괜찮다.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런데 그 형 말 믿을 수 있어? 매니저 할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이야. 성실하고 믿을만 해. 그래. 우리도 40이 넘었잖아. 인생은 마음부터지. 이제는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내심 안심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운영 중인 사업에 지분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위험 부담도 적고 앞으로의 방향도 잡기 쉬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적금도 깨고 제 이름으로 들어온 땅을 담보로 대출도 조금 받았어요.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위기 시엔 쓸 수 있는 안전망으로 삼고 있었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는 전혀 몰라주셨어요. 오히려 매번 잔소리만 쏟아부으셨죠. 아유, 멀쩡한 며느리가 있으면 뭐하니. 지인들 좀 소개해줘서 영업이라도 도와주면 될걸.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것 같네. 아들이 사업 시작했으면 사장 자리 하나쯤은 받아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데.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적금까지 깨서 도와줬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싶었죠. 남편한테는 말 못했어요. 괜히 시어머니 이야기 꺼냈다가 갈등 생길까봐. 남편은 사업하느라 정신없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몫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며느리처럼 몰아붙이셨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요즘 좀 바빠서 라는 말을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고 가끔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죠. 사실 그 전까지는 매니저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늦은 귀가나 외박이 낯설진 않았어요. 연예인 스케줄 따라 움직이던 시절엔 거의 매일이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정식 회사에 다니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데 그게 원칙인데 뭐가 그렇게 회식이 많고 영업이 바쁜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래서 오늘도 늦는 거야? 그만큼 나도 빨리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더 잘해야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3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업가 지인이 직접 남편에게 사장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깊이 뿌듯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한 회사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사장 자리에 오른 거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5년 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운전부터 자빌까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뒷일들을 도맡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절대로 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남편이 충분히 앉을 자격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장 취임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감각을 되살려 단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도 아침부터 준비시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꽃다발을 안긴 뒤 함께 취임식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딸을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며 외치셨어요. 해그머니나 소녀까지 데리고 왔어? 학교는 어쩌고? 아예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당연히 애 아빠 취임식인데 와야죠. 저는 어머님이 이 자리에 오실 줄 몰랐는걸요? 오늘은 뭐 일 없으세요? 우리 아들이 사장 취임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지. 그런데 너는 애가 어찌 된 게 그 정도 정신머리도 없니?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기 직전 시어머니께 누군가 인사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뒤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보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도대체 누구지 싶었죠. 그 여자는 제게 슬쩍 시선을 주더니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뭐랄까 마치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시선이었달까요.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팔에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저쪽에 가서 앉아요. 이쪽은 좀 시끄러워요. 어머님, 저분은 누구세요? 어머님께 다정하게 구는 걸 보니까 깊게 아는 사이신 것 같은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버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것보다야 다 터트려 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남편의 사장 취임식장에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여기는 내 새며느리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옆에 있던 딸아이는 물론 저까지 멍해졌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의 시선까지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수군대는 소리, 놀란 눈빛, 어리둥절한 표정들까지 그 모든 시선이 제 몸을 송곳처럼 찔러왔어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니까요. 새 며느리라뇨? 여기 제가 떡하니 있는데. 누구라고요?
내 새며느리라니까. 그리고 너는 이왕 온 김에 이혼소장에 도장이나 찍고 가라.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봉투를 저에게 던지듯 내미셨어요. 안을 보니 정말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자는 여전히 시어머니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기가 막히던지요. 어머님, 새 며느리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뭐 진짜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노망? 어디 나한테 그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놔. 들은 대로 그대로다. 미용실에서 남의 얼굴에 분칠이나 하던 애가 지금 사장 자리에 앉은 우리 아들 옆에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 키우는 걸로 생색만 내는 주제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았고 제 아이가 바로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어머님, 지금 손녀딸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아이 앞에서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래, 너는 이제 볼장 다 봤어. 그동안 우리 집에 붙어 살면서 받은 게 더 많잖아 너. 네 정도는 이제 내쳐도 괜찮아. 우리는 더 능력 있는 며느리 원하니까. 그래서 지금 볼장 다 받고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꺼져라 이 말인가요? 아유 이거 이혼 소장이야. 어차피 네가 받을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 영희 도장이나 찍고 가.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곧 사장 취임식이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그 소리에 분위기가 어정쩡해졌고 저는 씩씩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 와중에도 그 젊은 여자는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주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더 며느리로 잘 어울린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건지 저도 모르게 입을 앙다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딸아이도 있었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와중에 이성을 놓을 순 없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아주 셀프로 본인 소개를 줄줄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둘이 짝짝꿍이라도 잘 맞는 건지 제 앞에서 아주 신상 정보를 나불나불거리는데 남편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매일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 여자와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사실 남편분이랑은 식당에서 몇 번 이야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식사 손님이었는데 대화가 통하니까 자주 오게 되시더라고요. 너무 뻔뻔했어요. 이건 불륜이잖아요. 남의 가정을 깨트려 놓고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겠다니.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그딴 소리를 나불거려? 우리 애가 듣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불륜인 거 모르세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아유 알지. 근데 뭐 어때? 불륜이라도 위자료 줄 거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뭐 상간녀 소송? 요즘에 뭐 1, 2천 얹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런 돈으로 능력 있는 며느리 하나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감히 너 같은 것이 어울리기나 한단 말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무슨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분노, 절망, 수치심 다 함께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딸아이가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린 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잊고 아이만 지키고 싶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내미는 인주를 보자마자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오른손 엄지를 힘껏 들이밀어 지장을 꽝 찍어버렸죠. 그래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잘 받으세요. 저와 제 아이 앞에서 이딴 소리 한 거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씩씩거리며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봤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마침 사장 취임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호명되고 단상에 올라선 사업가 지인이 축사를 시작했죠.
오늘 이렇게 우리 회사에도 능력 있는 새로운 임원이 들어오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사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쑥 밀어붙이듯 말했어요. 예, 너 안 가냐? 여기는 너 환영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집에 당장 가가지고 짐을 싸서 나가. 그리고 애는 두고 가라. 애한텐 네가 필요 없으니까. 그 말에 저는 정말 이성이 끊어지려는 걸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평생을 함께한 며느리에게 그런 막말을? 그 순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공동사장인 그 사업가 지인이 마이크를 잡고 또다시 입을 열었어요. 잠시만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분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와 중요한 인연을 맺게 될 분입니다. 그간 여러모로 힘을 써주셨지요. 바로 양지윤 님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집중됐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젊은 여자는 기겁을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올라오는 걸 보자 움찔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야, 뭐야? 여기 왜 올라와? 네가 뭔데 이 자리에 올라오냐고? 저는 남편을 찌르듯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장으로 취임한 이재우 씨의 아내 양지윤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고 몇 초 후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축하 인사인 줄 알고 환영해 준 거죠.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아마 대충 상황 파악이 됐겠죠. 제가 본인의 불륜녀와 함께 있는 장면을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더 단단히 쥐었고 이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바로 앞 식당의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당황한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야, 전현이 미쳤나?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볼장 다 봤다고. 제가 시댁에서 받은 게 더 많다면서요? 그럼 저는 받은 대가만큼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불륜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죠. 위자료 줄 거 주면 끝나는 일이라고. 그런데 어머님, 그런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불륜녀는 그제야 머리를 푹 숙였고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이런 자리에서 그런 폭로를 해봐야 네 얼굴에도 먹칠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 당장 내려와, 당장. 조용히 윤이 날 것이지 웬 소란이니?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저는 제 아이에게 어떤 삶이 정의로운 삶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선 게 맞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지만 이내 몇몇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또 어떤 이는 시선을 피하며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무너지는 가정, 배신의 상처, 뻔뻔한 불륜,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제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제 아이를 향한 책임감이었죠.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남인데 이 자리에서 폭로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제 덕입니다. 네, 제 덕분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감히 제 뒤통수를 쳐요? 아니,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네 덕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사업 초기에 영업 실적이 어쩌니 저쩌니 동업을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다니 어쩌니 하던 그때 저는 사실 창업자님이 사기꾼이 아닐까 걱정했었습니다. 그 순간 창업자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뭐? 너 그런 짓까지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제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몇 푼 아끼겠다고 점심도 굶고 아이 용돈도 줄이며 모은 돈인데 한순간 사기로 날릴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매니저 하던 시절부터 이 바닥에서 봐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한지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창업자님께 남편 몰래 연락을 드렸고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야? 당신 몰래 만났으니까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먼저 나선 거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근데요, 창업자님이 저한테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재무제표까지 전부 보여주시고요. 그랬죠. 저에게는 꼭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이 어떻게든 제 사업에 대한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도 이해가 될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졌죠. 남편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해야 하는지, 제가 투자 금액 일부를 도와주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뭐야, 너 설마 내 남편이 줬던 그 땅 팔아서 돈 투자를 해줬다는 말이야? 팔지는 않았어요. 팔면 어머님이 잔소리 하실까 봐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았죠.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땅을 담보로요. 대출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남편이 투자자인 줄 아는 그 자금, 사실은 제 돈이었어요. 그게 다 네 돈이었다고? 맞아. 당신이 자존심 상할까 봐 창업자님과 공정된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했어.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었지? 자금 정산 완료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시 투자한 자금의 소유권은 나에게 기속된다는 조항. 창업자가 단상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조항은 저희 쪽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함께 할 일이지만 지윤 씨는 개인 자산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셨고 저는 그 성실력과 판단력을 믿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었고 무엇보다 모든 사실이 명확한 계약 아래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랐고 동시에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당신이 앉을 수 있었던 건 당신 혼자의 힘이 아니란 소리라고요.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한 내 시간과 믿음, 그리고 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걸 외면하고 우리 딸까지 두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고 했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불륜녀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장내는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곧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 사이로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 얼굴에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가족을 위해 멋지게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이혼 소장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저는 공증된 조건부 계약에 명시했던 대로 제 투자금을 지분으로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혼인관계 해소와 동시에 조건에 따라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이익과 지분은 저에게 전면 귀속됩니다. 야, 지금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진짜. 이혼 도장 찍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물러서면 그만인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누굴 위해서?
당연히 가처분 신청도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은 앞으로 본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고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소송 역시 전부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지은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나 그렇게까지 너랑 흙탕물 싸움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 와서 됐어. 분류는 감정으로 벌을 받으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재산은 서류로 되찾아야지. 나는 준비 다 해뒀어. 그 말에 창립자조차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사회자 역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사장 취임식은 완전히 파탄이 났고 남편의 취임도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과 함께 실질적인 영업 이익과 핵심 지분이 본인 소유가 아님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임 처리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자리를 잃었고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불륜녀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며 발을 동동 굴렀고요. 그 길로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쌌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실수였다고 말했어요. 지랄하고 있네. 이제 와서? 실수로 끝날 수 있는 일이면 내 마음도 덜 아팠을 거야. 근데 이건 선택이었잖아. 네 선택. 내 몫까지 남에게 넘기고 가족을 내쳤던 당신의 선택.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계약 조건대로 지분을 정리한 뒤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을요.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셨던 그 땅도 마침내 정리했습니다. 미련이 남았지만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불륜녀가 운영하던 식당에 가서 일을 돕는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나왔지만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식당 반찬 재사용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꼴 좋지 않습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러니하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딸 아이와 함께 새로 보금자리를 구하려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됐든 지금보다 더 최악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상간녀 소송도 꿋꿋하게 이겨내 볼게요. 딸아이와 함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